배꼽순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잘 모르고 있는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봐보려고 해요. 오늘은 어떤 특정 목적이나 결론이 있다기보다는 통계를 보면서 그냥 잔잔하게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봐볼까 합니다.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어요. 목차가 있고 2021년 집계된 전체 신고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7.6%로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 발생이 국내 코로나 발생이 2020년도부터였으니까 대략 코로나 시기랑 맞물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도 조금 늘었으니까요. 아동학대는 결국 부모한테서 일어나는 게 제일 많은데 부모랑 아이랑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학대가 생길 찬스도 많이 늘어났고, 부모가 신고를 한 건 아닐 테고 뭐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신고를 했겠죠. 시도별 신고 건수는 서울이 당연히 제일 많을 수밖에 없을 테고요. 신고자 유형의 의료인, 의료기사가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1.1%. 학교에서가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나 봐요. 아동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17.2%나 된다 그러는데 본인이 학대당했어요 하고 신고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안타까운 기분이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본인이 신고까지 했을까 싶은 그런 느낌. 피해 아동 성별은 남자애가 조금 더 많네요. 50.4%, 49.6%면은 꽤 차이가 나진 않고 그냥 거의 반반에 가까운 느낌이긴 합니다. 피해 아동 연령은 만 13에서 15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사실 TV나 언론 이런 데 나오는 건 어린아이들, 본인 스스로의 방어력이 없을 만한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니까 그게 제일 많이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큰 애들이 제일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요. 피해 아동 가족 유형 같은 경우 친부모 가정이 63.4% 가장 많죠. 사실 이런 데서 통계의 문제점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친부모 가정이 63.4%로 가장 높다, 아빠만 있는 가정은 9.9%고 재혼한 가정은 5.3%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친부모가 있는 게 아동학대를 일으킬 위험도가 더 높아지느냐? 사실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엄마, 아빠, 아이가 다 있는 가정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퍼센트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 뿐이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자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친부모가 있는 게 아동학대를 일으킬 위험도가 가장 높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통계가 그래서 때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통계도 골라가면서 믿어야 돼요. 발생 장소는 가정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겠죠. 아무래도 전체 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6.3%,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4.2%였다. 아동 가정이 뭐지? 아동 가정이 뭘까요? 가정 내가 아동 가정 내랑 학대 행위자 가정 내라고 돼 있는 거 보면은 뭔가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여기 뒤에 각주가 있거든요. 없네요. 필요한 단어들은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 아는 것만 다 설명돼 있고. 이럴 땐 진짜 라방으로 물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은 중복학대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체적 학대도 있고 성적 학대도 있고, 신체적 학대랑 방임이랑 겹치고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게 가장 많았다는 거죠. 학대가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보통 신체랑 정서 이런 게 합쳐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신체 학대, 정서 학대가 36%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학대, 방임, 이게 다 있는 경우도 16건이나 되네요. 진짜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개쓰레기 같은 사람들인 거죠. 어느 사람인들 아니겠냐마는, 그래도 신체적인 학대
학대나 정서적인 학대나 뭐 약한 수준이면은 계도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저 정도로 여러 가지가 네 가지를 이제 다 중복해서 나타난다, 이 정도면은 내 생각에는 계도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뭐 어차피 저 정도 되면 보통 감옥에 가지 싶긴 합니다.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 아동 성별을 보면 신체학대, 방임 이거는 남자아이가 높게 나타났고, 성학대 사례는 여자아이가 85.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거는 진짜 그냥 다 성범죄자가 맞는 거죠. 아동 성범죄자가 되는 거고, 왜 우리나라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그 처벌이 그렇게 약한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인터넷 같은데 돌아다니는 글들 보면 미국 같은 데서는 아동 성범죄자를 살인자보다 훨씬 더 개쓰레기로 취급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재발도 일어나는 거고. 아무튼 속상합니다.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 연령을 보면 1세 미만 아동에게는 방임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체학대, 정서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1세 미만 아동에서 방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얘네는 뭘 찾아 먹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니까 계속 챙겨줘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애정이 없다고 봐야죠. 애기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넌 울어라 하고서는 두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엄마 아빠예요. 진짜 요만한 애기들인데, 생각하다 보니까 화나네. 진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임 사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부모 87.4%로 나타났는데, 성학대 경우는 학대 행위자가 기타인 경우가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게 10명 중에 4명인 거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도 나와 있는데 부모가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게 30%나 된다 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나? 어떻게 자기 아이 어떻게 뭐 다른 학대도 이해는 안 되긴 해요. 신체적인 학대나 정서적인 학대나도 이해는 안 되긴 하는데, 방임도 이해는 안 되고, 성적 학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아니 물론 성학대랑 성범죄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성적인 도구로 이용을 하는 거는 성학대이면서 성범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뭐 옷 벗고 있어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성학대로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에 나온 통계에서 성학대 부분에 여아 비중이 훨씬 높았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성학대랑 성범죄랑 겹쳐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근데 부모의 비율이 30%나 된다. 저럴 수도 있구나 라고 이해해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되겠어요. 넘어가죠. 화가 나네요. 피해 아동 상황은 원가정보호, 분리조치, 사망,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가정보호는 원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고, 분리조치는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나눠 놓는다는 거고, 사망, 기타 뭐 사망이야 아실 테고, 2020년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가 44명이나 된다. 지금 머릿속에 알고 있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 다 떠올려 보셔도 채 10명도 안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는 정말 얽혀있는 게 많다든지 언론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거라든지 뭔가 좀 자극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나오는 기분이고, 그냥 단순히 어디서 아무도 모르게 사망한 아이들이 저렇게나 많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사실. 저도 뭐 1년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가 44명이나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가 84.6%나 되는데 재발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학대 피해 아동이 이제 시설 같은 데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높은데 53.8% 정도 되니까, 그런 아이들이 쉼터에서 들어가면은 쉼터에서 계속 오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퇴소한 아동들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으로 있었던 아이들도 있고 1년 이상 있었던 아이들이 12.2%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1년 안에 어딘가로 다시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친족한테,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갈 수도 있고 어디로 입양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쨌거나 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엄마 아빠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정서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원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아마 이런 경우는 이제 시설에 있었고 그 사이에 엄마나 아빠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받았거나 뭐 교육을 받았거나 그러고서 어느 정도 계도가 됐다고 생각하고 돌려보내는 거겠죠. 피해 아동 응급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80% 정도. 아무래도 이제 다른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나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아이를 데려오려고 할 때보다 경찰이 조금 더 파워가 있죠. 좀 더 사람들이 약간 무서워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상담원이나 공무원이 가가지고서는 아이 분리해야 된다, 데려가겠다 하면은 네가 뭔데? 라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경찰이 가서 아이를 데려가면은 어쨌든 내가 진짜 죄를 지었나?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요? 분리하는데 조금 더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가 가장 많을 것 같긴 하죠. 고소, 고발, 사건 처리 결과. 고소랑 고발이랑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지? 의대가 약간 이과 끝판왕 같은 느낌이면 법대가 약간 문과 끝판왕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극과 극이다 보니까 법 쪽으로는 진짜 이만큼도 모르겠어요. 진짜 1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소랑 고발이랑 뭐가 다른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의사들도 어려운 용어 쓰는 거는 인정. 의사들도 이제 설명하다 보면은 못 알아듣는 말들 되게 많잖아요. 법도 용어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고소랑 고발이랑 이런 거를 차근차근 이제 풀어서 쓰면 좋을 텐데, 사실 풀어서 쓰면은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본인들만 아는 단어들로 쓰는 거겠죠. 고소랑 고발을 뭐 직접 해본 사람들이 아니면 이게 무슨 차이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건 좀 알겠네요. 보호처분, 감호위탁, 보호관찰, 상담위탁. 보호관찰이 이제 원래 부모랑 같이 살긴 하는데 잘 지내고 있나 한 번씩 체크하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하면서 잘 되면은 좋은 거죠. 재학대 사례, 전체 대비 재학대 사례 비율이 14.7%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학대가 있는데 심하지 않거나 걸리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은 조금 더 높을 것 같고,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 중에 재학대를 할 수 없는 경우들, 뭐 완전 분리가 돼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당연히 제일 많겠죠.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한 40% 정도 된다고 30 몇 프로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15% 정도면은 꽤 높은 비율로 재학대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원가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한 30-40%는 재학대가 되는 게 아닐까요? 아무튼 그래서 계도가 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인력도 되게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방지하고 관리하려면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도 많아야 되는데,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뭐 연차 차면은 바뀌고 다른 데로 정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하기가 힘들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이제 자꾸 재학대가 생기도록 하는 이유가 되겠죠. 재학대 사례, 피해 아동 상황. 재학대를 했는데 원가정으로 또 돌려보낸 게 74.4%. 그러니까 한번 학대가 일어났고 원래 가정으로 들어갔고 또 학대를 했는데 다시 또 그 가정으로 돌려보냈다. 이게 74.4%라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돌려보내지? 숫자만 놓고 보기에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분리보호라든지 보호체계 변경 이런 식으로 다른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재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아이도 있잖아요. 지금 한 명.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약간 제도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그 정문화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정에 호소하면은 돌려보내고 막상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랑 이런 사람들도 좀 약해진다든지 이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아, 이번에는 잘 하겠지. 이렇게 믿고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 제가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읽고는 있는데, 그냥 보면서 실시간으로 읽는 거라 제가 잘못 읽거나 잘못 해석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잘못된 것 같다 싶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망 사례 분석.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0명이다. 아동학대 치사죄, 아동살인죄, 아동살해 후 자살. 아, 살해 후 자살도 있구나. 아, 이것도 이것대로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애기는 무슨 죄야? 엄마나 아빠는 뭐 자살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긴 하지만 뭐 본인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다고 쳐요. 애기는 무슨 죄? 왜 데리고 죽어 애기를?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사망 아동 인원은 매년 한 40명 정도. 사망 사례 피해 아동 연령을 보면은 1세 미만이 가장 높습니다. 어쨌든 아이를 오래 키우다 보면은 좋든 싫든 고운정이든 미운정이든 아이랑 정이 많이 들긴 하니까 그만큼 아이를 진짜 얘를 죽여야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죽이기는 훨씬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1세 미만에서가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물론 이 정도 개월수 되는 아이들이 어린 만큼 방어력이 없고 이제 반항할 힘이 없으니까 훨씬 쉽게 바스라져 버리는 그런 이유도 있긴 하겠죠. 사망사례 학대 행위자의 성별은 총 54명 중에 남자가 25명, 여자가 29명.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외로 여성 숫자가 더 많이 있네요. 혼자만의 뇌피셜인데 그냥 생각해 보기에는 1세 미만 정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쉽게 아이를 죽일 수가 있고, 어쨌든 아이랑 계속 같이 오래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더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든, 정말 내가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사실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내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뭐 제일 다스리기 좋은 방법이, 그러니까 아이랑 잠깐 떨어져 있는 그런 건데, 아이를 두고서 떨어지는 거는 또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막 울고 있는데, 아, 너 울어, 나 저쪽에 잠깐 갔다 올게, 이럴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고. 그래서 누구한테 보통 맡겨놓고 잠깐 자리를 피해 있으면은 이런 감정이, 짜증나는 감정이 조금 가라앉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걸 못 견디고 이게 계속 쌓이고 이러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사람이 미쳐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이랑 더 오래 붙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피해 아동 관계 친부 친모. 며칠 전인가 아기가 한 5살? 5살쯤이라고 봤던 것 같은데, 아이가 욕조에 빠져서 익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꼬꼬무가 아니고 당신이 잠든 사이에, 뭐 그런 미스터리 프로에서 그 예전에 한 7살짜리 아이가 뭐 호텔 갔는데 아이 아빠가 아이를 익사시켰을 거다, 그런 에피소드가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마도 이게 아빠가 아이를 살해했을 게 의심은 되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사고였을 수도 있다, 그러고서는 이제 무죄로 끝났고, 뭐 그 엄마 아빠가 다 중국인이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건 큰애랑 작은애랑 있었고, 큰애가 이제 욕조에 빠져서 익사한 사건이었는데, 생긴 거는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애가 둘이기도 했고 아이 나이도 조금 더 어렸고, 이번 거는 정말 사고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무튼 익사사고도 엄청 안타까운 사고예요. 친부 친모에 의한 사망자가 보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봤거든요. 그리고 다른 건 없고, 끝났네요. 용어 설명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봤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꽤 많네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용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통계적으로도 지식이 모자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 이게 진짜 가능해?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이렇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 제 사고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았고요.
사실 아동학대는 빨리 사라져야 될 것들이긴 하죠.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작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아동학대가 있었나 통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냥 뭐 재밌으셨을 것 같진 않고, 그냥 이런 날도 있고 아직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학대받는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